종류도 나와 있고 체내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양소는 지금 바로 이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양소를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음. 두 번째는 비타민 C, 비타민 E, 뭐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 이런 영양소 나오죠. 이런 영양소는 뭐냐면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 네, 항산화 영양소 볼까요? 네, 산화를 방어해주는 그런 영양소이죠. 이제 우리 몸은 유해산소에 의해서 산화 손상을 입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렇게 산화가 되면은 그 DNA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DNA가 손상이 될 수 있고 돌연변이 세포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서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그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만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영양소는 이제 식이섬유입니다. 셀룰로스, 뭐 리그닌, 펙틴, 검 이런 영양소들이 다 식이섬유거든요. 이 식이섬유는 이제 특히 우리 소화기관 관련된 그런 암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대장암 같은 경우가 뭐 유방암과 함께 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런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양소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만 그 현대인들에게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런 소화기 계통의 암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달라고 하셔서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는 다 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네, 식물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 들어있어요. 우리가 식물 영양소 하면, 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라고 하면은 비타민, 미네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뭐 식이섬유 등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함유하고, 그 식물들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식물 영양소를 정의를 내려보면, 원래는 이제 식물 영양소가 이제 그 식물 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을 처음에는 의미했어요. 그리고 식물 안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식물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뭐 자외선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그런 그 환경으로부터 식물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영양소, 그런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알려졌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물성 식품을 이렇게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을 섭취하니까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게 알려지고 또 그러한 그 특정 성분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화학 성분들이 이제 영양소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양적으로 너무나 이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식물 영양소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뉴트라이트는 1930년 초창기부터 이 식물 영양소의 중요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칼 렘버그가 주목을 하고 이제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를 아주 그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식물 영양소의 어떤 그 그 가장 중요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뉴트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식물 영양소의 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식물 영양소를 보면 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식물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뉴트라이트는 식물 영양소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그 뭐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식물 영양소 많고 또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물 영양소들도 네, 많습니다. 뭐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뭐 루테인, 라이코펜 같은 영양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밖에도 뭐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안토시아닌, 뭐 이소플라본 등등 또 알리신 등과 같은 아주 익숙한 그런 식물 영양소들이 이제 많습니다. 식물 영양소의 그런 지금까지 현대 영양학계에서 과학계에서 밝혀낸 식물 영양소의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능이 워낙 많아요. 그 식물 영양소가 이제 발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몸이 산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노화가 이제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쇠가 녹이 쓰는 게 이제 산화거든요. 그럼 못 쓰게 되잖아요. 또 사과를 이렇게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공기 중에서 이게 산화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과도 못 먹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산화가 되면은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네, 또 노화가 촉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이 산화라는 것이 결국 노화와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 영양소의 항산화 작용,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EGCG라든가 레스베라트롤, 뭐 라이코펜, 뭐 설포라판 이런 다양한 그런 식물 영양소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러한 관련된 식물 영양소의 항산화 작용에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하나 볼게요. 이제 여기는 운동과 이제 어떤 그 산화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주제의 논문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하면은 이제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산소를 많이 소비하면 비례해서 이제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항산화제, 항산화 보충제, 여기 비타민 C로 나와 있네요. 항산화 보충제를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식물 영양소, 식물의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은 뭐 NRF2가 활성화돼가지고 결국 이제 항산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RF2라는 그런 그 유전자 인자가 나오는데요. 이 NRF2는 항산화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항산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유전자 인자예요. 그래서 NRF2가 활성화되면은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더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성 식품들이, 식물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유전자 인자를, 전사 인자 NRF2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모든 식물 영양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신 것처럼 NRF2라고 하는 항산화 인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루테인도 이제 그 식물 영양소 일종인데 루테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어느 신체 부위의 건강이 떠오르십니까? 눈의 건강이 떠오르시죠? 근데 실제로 루테인 관련 연구들을 보면요.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뼈나 혈관, 간에도 다 작용을 합니다. 루테인을 섭취하시는 것,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뼈 건강, 혈관 건강, 간 건강에 다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루테인이 역시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산화 인자인 NRF2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또 그 왼쪽 아랫부분 보시면 NF-KB라고 나와 있잖아요. NF-KB는 읽을 때는 NF 카파 B라고 읽는데 뭐 NF 카파 B 뭐 외우실 필요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NF 카파 B가 나오면 이 NF 카파 B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인자구나. 염증 유발 인자. 우리 몸에 염증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촉진하는 인자예요. 그래서 나쁜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 뭐 환경 오염 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NF-카파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 염증이 만연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식물 영양소들은 이 염증 촉진 인자를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능력이 있고 항산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에서 모든 다른 기능들이 다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MSM은 식이유황이라고도 합니다. 식이유황. 그 MSM이 어디 건강에 좋은 걸로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관절이죠, 관절. 글루코사민, 조인트 가드에 글루코사민과 MSM이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SM이 이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데 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 뭐냐면 역시 MSM도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NF-카파비라고 하는 염증 인자를 억제한다. 관절염도 염증이잖아요. 관절염. 그렇죠? 뒤에 염이 들어가면 다 염증이에요. 비염, 간염, 뭐 다 염증이죠. 관절염도 염증이고, 이 MSM은 NF-카파비,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해서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MSM은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 염증 억제 기능은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항산화 기능. 항산화 기능하면 NRF2가 활성화된다. NRF2가 활성화돼서 항산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MSM도 연골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 영양소가 다 이 항산화 기능 활성화, 그다음에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 NRF2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전사 인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NRF2가 활성화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NRF2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 안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신생물, 암 이런 경우에 전부 다 NRF2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런 질병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NRF2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인데 이 식물 영양소가 NRF2를 활성화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의 작용, 항비만 효과. 우리가 식물성 식품 많이 먹으면 당연히 비만이 예방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그 메커니즘적으로도 어, 그 각각의 식물 영양소들이 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방세포도 하나의 그 원시적인 줄기세포에서부터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줄기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식물 영양소의 역할이고요. 또 지방을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쌓여있는 중성 그 지방들을 분해하는 것. 분해해서 유리지방산 만들고 세포에서 그 지방산을 활용해서 연소시키게 하는 것도 식물 영양소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 자체를 사멸시키는 것. 그 지방세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런 것도 다 식물 영양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고기 대신, 육류 대신, 뭐 탄수화물 대신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뭐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근데 거기에도 좀 안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다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또 항당뇨, 당뇨병이 좋죠. 당뇨에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그런 당의 수송체를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췌장에서 이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를 조절한다거나 그리고 췌장의 이제 베타세포,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그 기능을 향상시킨다거나 보호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 영양소가 항당뇨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카테킨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들어보셨죠?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뭐 EGCG 같은 경우도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소플라본은 콩과류의 식물에 들어있고, 헤스페리딘이나 나린진 같은 경우에는 네, 시트러스계 과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귤류라고 하죠. 자몽이라든가 레몬이라든가 오렌지 등에 들어있고요.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에 들어있고,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포도주, 포도 종류에 들어있고, 제니스테인 같은 경우도 이제 콩에 들어있는 그런 식물 영양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이제 항당뇨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어, 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고지혈증, 고지혈증도 이제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혈액이나 간에서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질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농도도 저하시킬 수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 대사증후군의 한 원인이죠. 이 고지혈증을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맥경화, 뇌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도 예방해 줍니다. 콜레스테롤 억제하고 혈소판이 막 응집하는 거, 혈소판이 이제 막 뭉치게 되면은 혈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소판이 그 뭉치게 되는 것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혈관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맥 내에, 혈관 내에 지질이 축적되는 것, 그 혈관 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이 심혈관의, 심장 그 혈관, 그러니까 동맥에 이제 그 불순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혈관을 막게 되면 동맥경화고, 우리 뇌에 불순물이 쌓여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뭐예요? 음, 뇌경색이잖아요. 뇌경색, 그렇죠?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 뇌혈관이 파열이 되면 뇌출혈이고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 중풍입니다. 중풍.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 뇌심혈관, 뇌혈관 계통의 질환들도 다 이제 이 식물 영양소의 그런 어떤 섭취를 통해서 예방이나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뇌심혈관계 질환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암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식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이 높은 지역에 암 발생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역학 조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역학 조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코호트 연구들
어떤 특정 집단 간의 그런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특정 집단에서 어떤 식물 섭취를 많이 먹었다. 그럼 그 집단의 암 발생이 낮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들, 그런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암에 관련해서는 이제 식물성 식품 많이 섭취하면 암이 발생이 적어진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뭐 암을 그 억제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현재 이제 식물 영양소들이 다양한 분자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정을 해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것들은 밝혀져 있는데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 이제 동물 실험 결과가 이제 다수인 거고 이제 임상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식물 영양소들이 어떻게 암을 어떻게 억제하는가에 대한 기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네, 진행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뼈에도 건강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제 뼈는 계속 우리 뼈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점점 형성만 되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뼈는 계속 지금 새롭게 뼈가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뼈는 다시 분해해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들면은 이 대체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뼈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30대, 40대까지는 매 7년마다 우리 몸에 있는 뼈는 100%가 교체가 돼요. 100%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뼈를 만드는 세포, 오래된 뼈를 없애는 세포. 그런데 이제 이 식물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이 오래된 그 뼈를 어, 없애는 세포,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뼈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조골세포를 더욱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라이코펜, 네, 이렇게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다 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라이코펜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 이제 그 라이코펜의 영양소가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 그 식물을 이제 표시놨어요. 그 라이코펜 옆에 있는 그림은 토마토고 카테킨은 녹차, 페르세틴은 양파나 사과, 엘라그사는 딸기, 그다음에 캠페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과 역시 안토시아닌 베리류, 레스베라트론 포도, 나리진 헤스페리딘은 귤이 있죠. 그다음에 클로로겐산은 옆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커피예요. 커피, 녹색 커피. 네, 커피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근육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노화를 뭐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노화를 정의할 때 하나의 이제 정의가 뭐냐면 노화는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많아지고 근육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줄어들지 않게 유지하고 지방이 늘어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육 운동을 계속 하시고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계속 좋은 단백질 계속 보충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를 필두로 해서 이제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운동을 하면 똑같이 운동을 하고, 운동하면 똑같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운동과 관련 없이, 그 다음에 단백질의 섭취와 관련 없이, 그냥 단순히 똑같은 조건에서 식물성 식품의 섭취만 늘렸어요. 과일과 채소의 섭취만 늘렸더니, 이제 운동과 상관없이 근육이 어, 증가하고 근력도 높아졌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그 식물 영양소가 이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냐면 식물 영양소 안에는 어,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식물 영양소 안에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는데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이에요.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떨어지겠죠. 네,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이 넓어지면 근육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참고로 우리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혈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있죠. 혈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뭐가 있나요? 코엔자임 큐텐. 네, 맞습니다. 코엔자임, 코큐텐이죠. 네, 코큐텐이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좋은 영양소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 똑같아. 코엔자임 큐텐을 드시면 산화질소가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식물 영양소에서 바로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식물 영양소가 많이 포함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눈 건강. 역시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퇴행성 눈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 이 백내장, 그다음에 황반변성, 녹내장 등도 역시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 백내장의 경우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다음에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녹차에 들어있는 영양소, 역시 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뭐 대표적인 눈 건강 이제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안토시아닌이나 은행잎 추출물, 뭐 또 녹차에 들어있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는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 이제 식물 영양소 중에 이제 한 종류인데 MMS라고 부릅니다. 비타민 U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타민 U는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비타민 G를 이제 부여한 거죠. 그래서 MMS는 우리가 MSM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MSM은 아까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유황이 MSM이고 이거는 MMS입니다. 네, MMS. 위장, 소화기관은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점막을 복구시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위에서는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그 소화기관 내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네, 그러면 염증이 억제되면서 궤양의 발생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배추라든가 뭐 브로콜리라든가 파슬리 이런 식품들은 우리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위산 과다이신 분들, 뭐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배추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제 비타민 U라고 하는 MMS라는 식물 영양소고 이러한 식물 영양소가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채소가 바로 이제 깻잎인데요. 이 깻잎에는 어, 피톨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피톨이라는 식물 영양소는 우리가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을 높인다. 자연살해 세포는 우리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NK세포인데요. 이 NK세포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깻잎에 들어있는 피톨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또 다른 항산화 영양소도 많기 때문에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깻잎이 이제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식품안전나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깻잎이 좋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한 암 3위에 항상 포함되는 암이 있어요. 바로 위암입니다. 위암. 이 위암에 특화된 그러한 그 식물 영양소가 바로 피톨입니다. 깻잎의 피톨. 위에서 특히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깻잎을 많이 드시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소화기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인지 기능. 우리가 식물 영양소 많이 섭취하면 인지 기능도 개선할 수 있다. 예,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고 우리 그 전전 시간에 뭐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공부하셨고 뭐 지난 시간 면역에 관한 내용도 공부하셨잖아요. 이 스트레스에도 이 식물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두뇌 건강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식물 영양소들은 우리가
이제 식물 영양소들을 뭐 5가지 색깔, 5 컬러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5 컬러, 흰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퍼플에, 퍼플 계열에 들어있는 그 식물에 이제 두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보호작용, 뇌신경을 보호하는 기능, 또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기능 개선, 그다음에 치매 관리 예방,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는 퍼플 계통의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네, 이렇게 아주 많은 그런 어떤 식물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식물 영양소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 영양소 종류 많지만,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중요한 그런 식물 영양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로티노이드, 네, 카로티노이드에는 뭐 베타카로틴도 있고, 루테인, 지아잔틴,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 다 카로티노이드에 속하는 그런 식물 영양소입니다. 카로티노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네, 항산화 기능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라이코펜 등이 이제 그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고, 카로티노이드에 해당되는 그런 영양소이고, 이 카로티노이드의 중요한 기능은 항산화 기능. 항산화 기능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우리 신체 부위에서 어디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냐면, 바로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상피 조직에서의 항산화 기능. 그 상피 조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상피하면은 우리 몸의 네,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우리 몸의 겉을 구성하는 조직이 상피 조직이죠. 네, 그럼 어디예요? 피부 조직. 그다음에 이 피부는 이렇게 몸 외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몸 안에도 피부가 있어요. 몸 안에 어디 피부가 있냐면 여기가 제가 여기 그 볼에 여기 피부잖아요. 그럼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이 입 안에 그 안쪽 부분은 피부인가요? 피부죠. 입 안쪽도 피부죠. 그럼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식도는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목 지나서 여기 식도는 여기는 피부인가요? 피부죠. 피부예요. 왜냐면 밖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더 내려가 볼까요? 위는 피부인가요? 위도 피부입니다. 또 더 내려가 볼까요? 장은 피부일까요? 피부입니다. 네,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피부예요. 그런데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피부는, 몸 밖에 있는 피부는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건조하지만 몸 안에 있는 피부는 뭐 음식물도 이동하고 소화액도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있는 피부는 점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점액이 분비되고 점막으로 형성되어서 약간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막도 피부다. 네, 이게 다 상피 조직, 합쳐서 다 상피 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외곽을 구성하는 상피 조직이다. 이 상피 조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때 이 상피 조직을 반드시 거쳐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해야만 우리 몸에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때는 반드시 상피 조직을 뚫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요, 잘못된 음식에서 나온 그런 독성 성분들이 결국 그냥 장에서 그냥 쑥 나가면, 장에서 나가면 아무런 피해도 못 주잖아요. 그런데 그 독성 물질들이 장 점막에서 흡수가 되면은 그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막는 게 바로 장 점막이잖아요. 여기 피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때 어디로 가장 많이 침범을 하냐면 코로나19가요. 코로나19가 폐렴입니다. 폐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때 어디로 침입해요? 네.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면 기관지로 가서 폐를 통해서 침입하잖아요. 이 기관지, 폐에 연결된 허파과리, 폐포도 다 피부입니다. 똑같이. 소화기관, 장과 마찬가지로 이 기관지도 다 피부라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도 피부예요.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폐를 통해서 피부로 우리 몸으로 침입하죠. 그럼 여기도 상피 조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상피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최외곽의 조직이기 때문에 면역 제1선이라고 부릅니다. 면역 제1선. 그래서 이 상피 조직이 약하면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피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가 이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 면역에 정말 중요하다. 그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죠.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도 면역에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A도 면역에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는 그런 면역에 중요한 그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기능한다. 그 레스베라트롤은 많이 들어보셨죠? 레스베라트롤은 네, 포도류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레스베라트롤이죠. 네, 포도. 레스베라트롤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그래서 이제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레스베라트롤과 관련된 그러한 그 현상이 뭐냐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현상이에요.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현상이 뭐냐면 그 프랑스의 모순 뭐 이런 의미이죠.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도 많이 먹고 흡연율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심혈관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낮아요. 그 낮은 이유가 뭐냐면 포도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이런 심혈관 질환이 적다. 그래서 생활 습관 자체는 심혈관 질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낮을까? 바로 이게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 패러독스가 이 포도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레스베라트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레스베라트롤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유전자 중에서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시르투인 유전자는 장수 유전자입니다. 장수 유전자. 이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다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스베라트롤이 이런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류의 과일, 또 포도주를 뭐 하루에 조금씩 드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시르투인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죠. 네,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는 다른 방법 또 하나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키는 다른 방법, 우리가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소식입니다. 소식. 네, 음식을 적게 드시면요, 이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오래 건강하신 분들 이렇게 가끔 TV에서 매스컴에서 인터뷰하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음식을 적게 먹는다. 네.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 갱년기 건강,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를 다 거치잖아요. 이때 이제 뭐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신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제품 중에 갱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 바로 루바 블렌드죠. 루바 블렌드? 루바 블렌드에 네, 루바 그 뿌리 추출물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냐면 라폰티신이라는 그런 식물 영양소가 있습니다. 라폰티신. 이 라폰티신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네, 우리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가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성적인 기능, 그다음에 어, 이세를 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 다 에스트로겐이 다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갱년기 되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재생산 기능이라든가 어떤 성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 에스트로겐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한 기능들은 이제 지금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는 에스트로겐이 전달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뼈라든가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가 있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이 베타에 잘 계속 영향을 계속 그 제공이 돼야 돼.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은 성적인 기능 문제 이런 것뿐만 재생산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 뼈, 간 모든 신체 조직 건강에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면은 에스트로겐 베타에도 에스트로겐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다른 신체 기관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에스트로겐을 음, 다른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외부로부터 에스트로겐을 식품이나 아니면 약물로 투여를 받는 거예요. 투여를 받아서 어, 에스트로겐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외부에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투여를 받은 에스트로겐, 식품이나 약물을 통해서 들어온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로 가면 안 돼. 알파로 가면 안 돼. 알파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알파는 필요 없어진 거야, 이제. 근데 알파로 막 가잖아요. 알파로 막 가면은 유방암이 생기고 자궁암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베타로만 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투여를 받았을 때 알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물로 투여를 받잖아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를 맞잖아요. 이거는 알파로 가. 알파로 가니까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주 갱년기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에스트로겐 투약 요법을 권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생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에스트로겐 알파로 안 가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혹은 뭐 에스트로겐이 적게 들어와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막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적은 양이라도 잘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성분은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고 식물 안에 들어있는 그 에스트로겐이랑 유사한 성분이 들어오면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로만 가든가 아니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루바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소플라본,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에스트로겐 베타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부르는 거죠. 그 라폰티신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그 화학적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 R1, 2, 3의 다른 R1, 2, 3 부분에 다른 성분만 조금씩 바뀌면 이 구조는 똑같은데 레스베라트롤도 이 라폰티신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몇 부분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종류의 그런 식물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라폰티신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킨다. 그 레스베라트롤도 지금 말씀드린 레스베라트롤도 역시 에스트로겐 베타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베타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레스베라트롤도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가. 네. 포도주가. 음,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또 하나 참고로 우리 숙면을 잘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제품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굿 슬림 밸런스? 네, 굿 슬림 밸런스죠. 굿 슬림 밸런스에 미강 주정 추출물이 들어있잖아요. 미강 주정 추출물 주요 원료인데 그 미강 주정 추출물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가 감마 오리자놀이에요. 감마 오리자놀. 이 감마 오리자놀 혹시 뭐 박민수 원장님 강의하실 때도 감마 오리자놀 나왔었나요?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감마 오리자놀이 미강주중 추출물에 들어있는데 숙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 영양소고 또 하나 감마 오리자놀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갱년기 증상 완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린 밸런스를 섭취하시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되고 잠도 잘 잘 수 있어. 특히 갱년기 증상에 야간 발한, 그러니까 밤에 막 땀을 흘리시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뭐 안면 홍조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네, 구슬린 밸런스를 꼭 섭취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레스베라트를 보충하면 갱년기 증상 또 폐경 후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네, 항염증 및 항산화 그런 식물 영양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퀘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양파에 많이 들어있고 카테킨이나 뭐 EGCG 같은 경우 녹차에 들어있고 네,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에 들어있고 이소플라본은 콩과류에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다 플라보노이드 계통에 속하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네, 플라보노이드 네, 자연계 5천여 종 항산화, 항균, 항염, 혈당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암 발생 억제, 심혈관 보호, 알레르기 증상 억제, 면역에도 관여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그 아주 많은 종류의 그 플라보노이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 그 우리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이 실리마린도 플라보노이드에 포함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그런 영양소, 실리마린입니다. 그 실리마린은
우리 여성분들도 이 밀크시슬을 꼭 섭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밀크시슬 하면 괜히 뭐 간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술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에게만 필요하다. 그게 아니죠. 요즘은 술을 안 드셔도 이제 지방간도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은 쭉쭉 떨어지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많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들에게 비알코올성 지방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 40 완경기 전에는 그러니까 40대 후반 여기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남성 간질환 환자 수가 훨씬 많은데요. 완경기 이후에는 여성 간질환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완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또 간경화, 간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요. 훨씬 더 많아져서 사망률이 역전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완경기 전후에서 간 건강 관리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 실리마린은 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에스트로겐 관여하는 면역 과민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결과 나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그러니까 이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네,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와 관련된 면역 과민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에는 류마토이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을 억제하는 그런 실리마린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그런 논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논문은 네, 면역 T세포의 생성과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생성에 이 실리마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논문은 간에도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쿠퍼 세포라는 그런 면역 세포가 있어요. 간에 네, 면역 물질을 만드는 그런 세포, 쿠퍼 세포가 간에 있는데 이 밀크시슬이 쿠퍼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제가 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그 식물영양소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찾다가 제 발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식물영양소 중에서 이 유방암, 여성분들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물영양소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찾다 보니까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물영양소들을 쭉 찾다 보니까 밀크시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밀크시슬이 여성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도 있구나 찾아보니까 밀크시슬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니까.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 가지고 간에서 항산화 기능 하니까 이제 그런 유해산소에 의한 간질환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유발되는 유전자 독성을 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NF 카파비가 나오네요. NF 카파비가 또 나오죠. NF 카파비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NF 카파비 염증 유발인자다. 염증 유발을 억제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에 밀크 시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밀크 시슬도 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황화물, 식물 영양소 중에서 유기황화물이 있는데 유기황 하면 황이니까 유기황화물이니까 황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라는 거예요. 황 고유의 그런 그 특이한 그 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식물성 심 섭취하시는 중에 좀 맛이 세다, 향이 강하다, 톡 쏘는 게 있다 이런 거 다 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뭐가 있어요? 마늘, 양파 이런 거 다 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알리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독특한 향이 없는 그런 식물도 있지만 알리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영양소죠. 심혈관계 질환, 특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고 그래서 마늘, 양파를 많이 섭취하면 위암과 대장암 보호 작용이 있다라는 것. 네, 이게 중요한 또 식물 영양소.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식물성 식품 섭취가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그 한국 아메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연구를 진행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5가지 색깔 중에 어느 색깔이 부족하고 어느 색깔이 많은지.
다 부족하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흰색이 좀 상대적으로는 다른 색깔에 비해서는 좀 섭취량이 많아요. 네. 왜? 마늘을 많이 드시고 뭐 배추나 양파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 식물성 그 식물 색깔이 바로 퍼플이에요. 퍼플. 퍼플 계통. 포도색, 포도 이쪽 계통이고 그래서 그 부족한 영양소를 더 강화시켜서 이제 WX가 리비전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브레시카 채소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브레시카 채소 하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에 들어있는 그런 설포라판도 유기황화합물입니다. 항암, 항당뇨, 항균 작용하고 염증이나 동맥경화로 도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 아까 이제 식물 영양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산화 기능과 항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염증은 굉장히 원래는 염증은 그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서 면역 세포와 면역 물질과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이 싸우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염증인데요. 근데 그런 그 급성 염증은 정상적인 면역 과정이라서 우리가 뭐 착한 염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염증이 만성화됐을 때 그러면 우리 몸에 계속 이제 잘못된 식생활이나 환경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염증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체 전체적으로 그 질병을 유발시켜요, 염증이. 그 염증이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과 함께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염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염증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고 그 염증을 억제하는데 제가 항상 염증 억제에는 세 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보셨던 식물 영양소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네. 염증이 노화도 많이 시키고, 노화도 촉진하고, 그래서 염증성 노화라는 그런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염증성 노화. 염증이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염증과 노화는 동일하다. 염증성 노화라는 게 그런 그 신조어가 등장했고,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원인 중에 뭐 장내세균 불균형, 뭐 유해산소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식생활. 그런데 이 염증을 억제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세 가지는 바로 앞서 보셨던 식물 영양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네, 이것도 이제 그 염증이 노화를 유발시킨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두 번째 오메가3.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는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이 EPA, DHA, 이 논문의 그림을 보시면 EPA, DHA, 오메가3 지방산이 세포 내에서 염증 억제 물질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이 많은 현대인들은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하게 보충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오메가6 지방산을 줄여야 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과잉 섭취가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럼 오메가6를 어떻게 줄이냐?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음식을 줄이면 되죠. 오메가6에 들어있는 음식이 뭐냐면 육류를 포함한 동물성 가공식품, 육류를 포함한 동물성 가공식품, 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여기에 많아요. 그 편의식에 많다라는 거죠. 그 육류 줄이고 동물성 가공식품 줄이고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이거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다 줄이고 그다음에 EPA, DHA는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지 염증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염증을 억제하는 세 번째 영양소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 영양소와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바로 그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네, 염증을 억제한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결국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을 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나쁜 미생물도 있겠죠? 좋은 미생물도 있고, 그걸 다 하여튼 다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유익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근데 우리 몸에 거의 막 100조 개나 되는 그런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장의 99%가 서식해요. 세균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에 어떤 균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유전자를 다 파악하면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99.95%다 파악을 했어요.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된 거죠. 언제? 작년에. 작년에 완성이 돼. 99.9%가, 99%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다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질병 정복의 꿈은 멀지 않았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의 유전자는 많아봤자 4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이 세균들의 유전자가 80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균들의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 4만 개와 상호작용을 해. 그러니까 이 세균의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유전자만 파악해가지고 질병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세균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 유전자를 바꾸게 되니까. 결국은 이 장에 있는 그런 균의 그 어떤 종류나 그런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신체 기관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장과 기관의 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과 뇌, 장과 심장, 신장, 간, 장과 지방, 뼈, 피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이 안 좋으면 이 모든 신체 조직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러한 장과 각 기관의 어떤 건강 상태에 관련한 그런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뇌 건강과 장 건강에 관련된 연구들, 그다음에 신장과 장 건강에 관련된 연구들, 간과 또 장 건강에 관련된 연구들, 또 뼈에 관련된 연구들, 피부, 심장,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장이 건강해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장 건강이 우리 그런 전체적인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 장과 기관의 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폐축입니다. 장폐축. 장폐축,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폐가 우리 그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가장 주된 통로거든요. 이 폐가. 그러니까 장이 약하면 폐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을 막을 수가 없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코로나처럼. 장에서 이 세균들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장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기관이에요. 우리 면역기관 하면 어느 뭐 임파선, 흉선, 뭐 골수 이런 데, 비장 이런 데 면역기관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면역세포나 면역 물질을 만드는 기관. 그런데 장이 가장 큰 면역기관이에요. 음, 장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물질과 면역 세포가 우리 몸 곳곳으로 흩어져서 우리 면역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이 가장 큰 면역기관이다. 그 장에서 만들어진 면역 물질과 면역 세포들이 어디로 가냐? 폐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의 감염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거기서 밝혀진 게 뭐냐면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분들은 소화기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빨리 감염됐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이 한 번도 안 되신 분도 있어요. 네. 물론 백신을 맞으셨지만 한 번도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은 다 장이 엄청나게 건강해. 장이 엄청나게 건강한 분들은 감염이 안 됐어. 이게 바로 이제 장폐축이라는 거예요. 장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 기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면역 기관이기도 합니다. 장에서 면역을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냐면 장을 삼중 면역 기관이라고 합니다. 삼중 면역 기관. 삼중 면역 기관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논문이거든요. 엘러지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효과와 메커니즘이라는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에 이제 장에서의 그런 그 삼중 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삼중 면역은 뭐냐면 미생물학적 작용. 장에 좋은 균이 많으면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못 산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장에 좋은 균이 많으면 장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 지방산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장점막이 튼튼해진다. 세 번째, 장에 좋은 균이 많으면 장에 있는 면역기관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미생물학적 작용, 점막의 작용, 면역학적 작용. 이 세 가지가 이제 장이 중요한 그런 면역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본입니다. 삼중 면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이 무조건 많아야 돼. 장에. 그래야지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장뇌축. 장뇌축. 스트레스 공부하실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장이 다 망가져요. 장이 다 망가지고 장이 튼튼하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증세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10년 전만 해도 뇌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장에서 세로토닌이 90%가 장에서 만들어지는 어, 장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장이 튼튼해야 기분도 좋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장이 어, 나쁘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 인지력도 저하되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분노 조절 장애 생길 수 있고 더 심해지면 장이 나빠지면 장이 나쁘면 그런 신경 퇴행성 질환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경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같은 거죠. 파킨슨 이런 거. 실제로 치매 환자 장 속에는 좋은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들의 장 속에서도 보통 그 정상인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유익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그 연구 결과들은 더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 건강, 두뇌 기능, 인지 기능, 또 스트레스,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장과 관련이 있다. 나쁜 균을 줄여야 된다. 좋은 균을 늘려야 된다. 장 심장축, 장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좋은 균들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과 혈관의 신경 조절에 관여를 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특정 균들은 우리 체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그런 균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혈압, 비만을 억제하는 균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균주들이 실제로 그 역할들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제품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균들이 우리 체내에 투여가 되면 이러한 심혈관 계통에 관련된 건강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신장에도 관련이 있죠. 장신장축이죠. 이런 표현하면 장신장축. 그 쥐가 건강한 쥐에게 콩팥병을 유도하면 그 쥐의 장이 다 망가져요. 그 장과 신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망가진 쥐의 장내 세균을 건강한 쥐에 이식하면 그 건강한 쥐의 신장이 또 망가져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신장과 신장 건강과 관련된 특정 균이 있다는 겁니다. 네. 동물 실험에서 이런 장 신장축에 대한 내용도 밝혀지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는 장에 좋은 균이 많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 좋은 균의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아기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좋은 균인데 노년기가 되면 좋은 균이 아주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유익균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음. 그 유익균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균이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좋은 균의 종류가 많아야 된다. 종류가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좋은 균의 종류가 뭐 좋은 균이 몇 가지가 있어. 숫자는 많아. 이거보다는 좋은 균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균의 종류가 다양해야 되는데 장내 균주 다양성과 인간의 질병이라는 논문을 보면 좋은 균의 종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면역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대사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암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모든 그런 인간의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균의 종류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음, 이 좋은 균들이 먹이로 삼는 그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 좋은 균들이 먹이로 삼는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만 좋은 균들이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균들이 아주 좋은 그런 물질들을 또 만들어내죠. 포스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단세지방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탄수화물 활성화효소로 나와 있는데 탄수화물 활성화효소는 우리 인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장내에 좋은 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고 이 탄수화물 활성화효소가 만들어지면 당대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뇨가 예방이 됩니다. 음, 좋은 균에 의해서 당의 그런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균 자체를 많이 섭취하자. 그럼 좋은 균이 어디 들어있어요? 네, 발효 음식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좋은 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발효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만 좋은 균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네, 그리고 염증 신호를 억제한다.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0세 넘으셨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 보면은 염증 수치가 3, 40대랑 똑같아. 그 염증 수치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염증을 줄이는 것이 노화를 지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장 항상성이 또 3, 40대랑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 항상성이 뭐냐? 장 항상성은 두 가지입니다. 유익균의 다양성, 좋은 균의 종류가 많아야 된다. 또 하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과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라는 것이 장 항상성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려면 염증을 억제하고 장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장 항상성의 조건은 유익균의 종류와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몸에 있는 나쁜 균을 계속 줄이고 좋은 균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거죠. 다음,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나쁜 물질 해독하는 게 간이죠. 간에서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장이 나쁘면 해독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해독을 못 합니다. 장이 나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간에서 해독한 그 노폐물, 찌꺼기들을 장을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장을 통해 내보내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장세포에서 이 해독해서 내보낸 노폐물을 다시 흡수해서 다시 간으로 보내. 그럼 기껏 해독해서 찌꺼기를 내보냈는데 그거를 장세포가 다시 흡수해서 간으로 다시 보내면 해독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해독 그 찌꺼기가 몸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장세포가 약해지면요. 이 역수송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찌꺼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수송체인데 이 역수송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장이 튼튼하면 역수송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재흡수 안 해. 그런데 장이 나빠지면 노폐물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간으로 되돌아가서 간도 약해지고 계속 나쁜 물질,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균을 통해서 장을 튼튼하게 해야지, 장세포를 튼튼하게 해야지 해독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서 그런 노폐물이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해독의 시작은 간이지만 해독의 완성은 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해독은 간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장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또 현대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옛날에 없었던 건강 문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입니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 염증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뭐, 신경과민 우울증도 생기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도 심장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그럼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잖아요. 어 그러면 그 증상이 완화되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데 프로게스테론은 더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생기냐?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그런 그 가공식품에도 있고 환경 호르몬, 뭐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살충제 이런 때 이제 그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그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에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화학 성분들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과잉이 된 상태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화학 물질들이 들어와서 에스트로겐처럼 행동을 하니까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 반면에 프로게스테론은 어, 프로게스테론도 많은 그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프로게스테론도 따라서 많아져야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은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만성 피로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확 줄어들어. 왜냐하면 이 프로게스테론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과 생성 경로가 같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만성 피로 때문에 코티졸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프로게스테론을 만들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코티졸로 바뀌어버려. 프로게스테론은 안 만들어지고 코티졸만 잔뜩 만들어진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많은 상태고 프로게스테론은 굉장히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하고 여성분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걸 줄여야죠. 가짜 에스트로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살충제 이런 거 다 피해야 되고 환경 물질 다 피해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늘리려면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고, 피로, 만성 피로, 과로하시면 안 되고, 만성 피로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에스트로겐이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독성 성분도 있고 또 에스트로겐이 역할을 하면은 그게 찌꺼기가 돼요. 에스트로겐도. 그럼 이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용된 에스트로겐을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야지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럼 에스트로겐을 빨리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만 담당하는 그런 유익균들이 있어요. 그 유익균이 바로 어, 에스트로볼롬이라는 거예요. 에스트로볼롬, 에스트로겐과 마이크로바이옴의 합성,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대사시키는 그런 미생물, 에스트로볼롬이라는 거죠. 근데 에스트로볼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내 환경이 좋아야 돼. 좋은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네, 이 찌꺼기 에스트로겐을 잘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 상태가 안 좋아서 나쁜 균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수송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찌꺼기가 다시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 건강, 여성 건강에 있어서 장 건강도 그만큼 중요하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개선시키려면 장 건강이 확실히 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쁜 균을 줄이고 좋은 균을 늘려야 된다는 건데, 나쁜 균을 줄이려면 좋은 균을 많이 보충해 주면 돼요. 그럼 좋은 균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그 좋은 균을 섭취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좋은 균을 다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밖으로 나오면 어, 생존할 수 없는 균들이 아주 많아요. 대다수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충하는 그런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안에 들어있는 균주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균주들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그러면 이 극히 일부인 그런 제품에 들어있는 균주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번식하고 증식하면 몸에 있는 다른 좋은 균들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균주를 선택해야 되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 들어있는 균주 중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들어가서 자기네들도 증식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좋은 균들의 증식을 도와주는 그런 균주들이 있어요. 그런 균주들이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돼.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돼요. 다른 균들의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그런 균이 함유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 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딘이고 바이랩 바이 뉴트라이트에서 함유하고 있는 유익균들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른 균들의 증식도 도와주는 그러한 균주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확실한 그 뉴트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 제품과 다른 그 타사 제품의 그 확실한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건강한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건강 나이는 젊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70대, 80대 있지만 신체 건강 상태, 건강 연령이 30대, 40대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는 3, 40대이지만 신체 나이는 70대, 80대인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노화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충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쌓이는 것들을 배출시킨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어, 늘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지방이 늘어나잖아요. 그 지방을 줄이고,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을 늘리고, 네.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골밀도 늘리고,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니까 항산화 능력이 필요한 식물영양소 많이 섭취하고, 네. 그다음에 코엔자임 큐텐도 계속 줄어드니까 코엔자임 큐텐 보충하고,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도 계속 줄어들잖아요. 유익균도 계속 줄어드니까 또 역시 또 부족한 그런 좋은 균들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시간 이렇게 지연돼서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끝까지 어,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